겨울이 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숲 한쪽에서는 여우 한 마리가 곡간문을 열어놓은 채 곡식자루를 하나 더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천장까지 가득 찬 곳간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밤과 견과류와 말린 열매가 쌓여 있는데도 여우는 어둠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더 옮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숲 반대편 작은 굴 속에서는 두더지 한 마리가 흙벽에 등을 기댄 채 딱 하루치 도토리 세 알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더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더지는 그 세 알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밤, 같은 숲. 이렇게 다른 두 마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더 편안하게 잠든 쪽은 곳간이 가득 찬 여우가 아니라 도토리 세 알을 가진 두더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 모으고 또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얼굴에는 여유가 없는 사람.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얼굴이 편안한 사람. 자녀들, 손주들 혹은 옛 동창들 사이에서 한 번쯤 마주치셨을 겁니다. 왜 더 많이 가진 쪽이 더 불안했을까요? 왜 더 적게 가진 쪽이 더 평온했을까요? 이 여우와 이 두더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우는 두더지의 텅 빈 굴을 보며 안쓰러워하고 두더지는 여우의 가득 찬 곡간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두 마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처음부터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이 질문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에 이르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감출 때 100군데도 넘는 장소에 나눠 숨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봄이 오면 자기가 어디에 숨겼는지 절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다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른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두더지가 여우의 곡간 앞에 처음 선 것은 그런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원래 두더지는 남의 살림을 들여다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속에서 자기 길을 파고 하루치 먹이를 구하고 해가 지면 몸을 눕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연히 곡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두더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곡식 자루가 벽을 타고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말린 열매가 바닥에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위로 다시 도토리와 밤이 쏟아질 듯 얹혀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먹을 것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더지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자기 굴로 들어가서 늘 두던 자리에 도토리 세 알을 내려놓는데 그 세 알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충분했던 세 알이 오늘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도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두더지의 눈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도둑 맞아서 가난해지는 경우보다 남의 곡간을 들여다본 뒤에 가난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 통장 잔고는 똑같은데 옆집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진 것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세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을까요? 곡간을 채우는 자와 굴 하나로 만족하는 자를 나란히 세워놓는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잠 못 이루던 사람이나 오늘 하루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나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얼마나 가져야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는 시대가 없습니다. 청동기의 사람도 중세의 사람도 지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마을 부잣집의 곳간을 훔쳐보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는 손바닥 안의 작은 화면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의 곳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새 집, 누군가의 여행지, 누군가의 자녀 자랑을 보고 화면을 끄고 나면 이상하게 내 거실이 좁아 보이고 내 저녁 밥상이 초라해 보입니다. 두더지가 여우의 곳간 문틈을 들여다본 것과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두더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부터는 자기 굴 앞을 지나칠 때마다 일부러 여우의 곳간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두더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루하루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마주했을 때는 두더지의 마음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곳간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이상한 지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더지의 삶은 여우의 곳간을 보기 전이나 후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토리 새 알은 여전히 새 알이었고 굴은 여전히 안전했고 두더지는 여전히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이미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곳간 문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두더지가 부러워하는 동안 정작 그 가득 찬 곳간의 주인인 여우는 그날 밤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더 옮기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의 밤은 정말 두더지가 상상하는 것만큼 평온했을까요? 이제 곳간 안 그 가득 찬 어둠 속으로 여우를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가 잔뜩 부른 짐승일수록 오히려 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을 깬다고 합니다. 배고픈 짐승은 자다가도 먹이 냄새 하나면 벌떡 일어나지만 배부른 짐승은 이유 없이도 밤새 뒤척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여우의 곳간이 천장까지 차오르던 그 무렵부터 여우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곳간 문을 다시 확인하러 가는 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문이 잘 닫혀 있는지 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2번이 되었고 또 며칠이 지나자 3번이 되었습니다. 어느 밤 여우는 곳간 앞에 쭈그려 앉은 채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곡식자루 아래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둔 밤 자루는 상하지 않았을까? 지붕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옆마을에 산다는 오소리가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로 불어났습니다. 곳간이 비어있던 시절에는 없던 걱정들이었습니다. 여우는 결국 곳간 앞에 자리를 깔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이라 도둑이 유난히 많을 시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이틀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정작 따뜻한 자기 굴 안쪽 잠자리는 텅 빈 채로 남아 있었고 여우는 곳간 문 앞 차가운 흙바닥에서 웅크려 잠을 자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다가 정작 편히 눕는 것부터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처음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곳간이 가득 찼으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배고픔 걱정이 없어졌으니 여우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짐승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곳간이 가득 찰수록 여우의 잠자리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많이 가진다는 것과 편안해진다는 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두더지가 밤늦게 산책을 나왔다가 곳간 앞에 웅크려 있는 여우를 보았습니다. 두더지가 물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주무십니까? 여우는 잠긴 눈으로 두더지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두더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지킬 것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편히 잡니다. 여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퇴를 앞두고 평생 모은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를 물려줘야 공평할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로 정작 지금 이 저녁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어느 정도 갖춘 뒤에는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걱정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걱정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여우가 정작 곳간 안의 것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밤자루 하나를 꺼내 먹으려다가도 이걸 지금 먹으면 나중에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로 넣어두기 일쑤였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 모았다면서 정작 그 가진 것을 한 번도 마음 편히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우의 밤이 불안했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여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우가 재산의 파수꾼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우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곳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지만 정작 그 곳간의 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곳간 문 앞에 웅크린 여우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여우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것을 늘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가진 것을 지키는 무게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같은 숲, 조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짐승들 중에서 유독 다람쥐만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 몰아두면 그 한 곳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적게 가진 것 또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더지의 겨울은 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니 지킬 것도 적고 걱정할 일도 적다고 두더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토리 3알이면 충분했고 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이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훨씬 많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두더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루 이틀 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눈이 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굴 입구는 이미 눈더미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더지가 가진 도토리 3알은 첫날 저녁에 벌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6째 날 밤 두더지는 어둠 속에서 배를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먹이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두껍게 쌓여 굴 밖으로 코끝만 내밀어도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더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삶의 방식이 사실은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치 이틀치의 여유. 그것이 전부였던 삶은 단 한 번의 긴 눈보라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대목을 마주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서 두더지의 소박한 삶을 은연중에 더 지혜롭고 더 평온한 쪽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걱정도 적다는 그 말이 앞장에서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 전제 위에 서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걱정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시험을 받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6째 날 밤 결국 두더지는 눈 속을 파고 또 파서 죽을 힘을 다해 여우의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곳간 벽 틈새에 코를 박고 두더지는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더지는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훗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순간을 마주칩니다. 평소에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던 이가 정작 큰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해 혼자 무너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시는 부모님, 친구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힘든 일을 혼자 짊어지시는 분들. 적게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마음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는 그 사람을 더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두더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여우 역시 그 겨울 자신의 곳간을 지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처지였습니다. 곡식 한 톨도 아까워하던 여우였습니다. 그런데 벽 틈으로 들려오는 그 조그맣고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우는 이상하게도 예전에 자신이 굶주렸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곡식 한 줌을 손에 쥔 채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더지는 눈보라 속에서 그 작은 곡식 한 줌을 받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여우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 어떤 훈계도 그 어떤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곡식 한 줌과 그것을 받아든 떨리는 두 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더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예전처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습니다. 적게 가진 것이 지혜라고 믿었던 마음 한구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 역시 그 곡식 한 줌을 내어준 뒤에도 곳간이 조금도 허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곳간 앞에서 잠 못 이루던 여우를 보며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게 가진 건 역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이 가진 것도 위태롭고 적게 가진 것도 위태롭다면 도대체 우리를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일까요? 얼음이 녹는 봄날 개울물이 가장 먼저 데려가는 것은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낙엽이 아니라 그 밑에서 조용히 썩어가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것이 정작 녹고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두더지가 눈보라 속에서 곡식 한 줌을 받아든 그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고 숲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여우는 그동안 열지 않았던 곳간 안쪽 깊숙한 문을 오랜만에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가장 아껴두었던 곳간 맨 안쪽 자루들이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숨도 크게 쉬지 않으며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여우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곰팡이였습니다. 곡식 자루 겉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안에 나달들은 거뭇거뭇하게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쌓아두었던, 가장 오래도록 손대지 않았던, 가장 소중히 지켜왔던 그 자루들부터 안쪽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자루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루도 세 번째 자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로가 막힐 만큼 빽빽하게 쌓아 올렸던 그 곳간은 정작 바람 한 줄기 드나들 틈이 없었습니다. 여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지키려는 마음 그 자체 때문에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도 오소리도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여우를 배신한 것은 다름 아닌 여우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루를 하나씩 풀어헤치는 여우의 뒷모습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문득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우가 잃은 것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여우가 정말로 잃은 것은 그 곡식을 모으느라 흘려보낸 계절들이었습니다. 두더지와 함께 눈밭을 뛰어다닐 수도 있었던 겨울, 양지 바른 곳에 배를 깔고 낮잠을 잘 수도 있었던 오후, 그 모든 시간을 여우는 곳간 문 앞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지킨 것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조용히 썩어 있었습니다. 여우는 썩은 자루들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다가온 두더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배고파질까봐 이걸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고파진 것은 곡간이 아니라 저였던 것 같습니다. 두더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썩은 자루 더미 위로 내려앉는 봄 햇살을 함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쓰면서 저는 자꾸만 오래전 어느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좋은 그릇 한 세트를 장만해 두고도 정작 명절에도 아까워서 꺼내지 않으시던 어른들. 자식들 준다고 냉동실 가득 채워두었다가 정작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 했던 반찬들. 언젠가 입겠다고 사둔 옷이 옷장 안에서 태그도 떼지 못한 채 낡아가는 모습.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아끼는 것과 무언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헷갈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둔 것들이 결국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한 채 조용히 상해버리는 순간을 마주할 때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킨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이미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우는 그날 곡간 절반을 비웠습니다. 상한 것들을 골라내고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당 한가운데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것이었던 곡식을 자기 손으로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두더지에게 건네고 지나가던 다람쥐에게 건네고 심지어 한 번도 이름을 나눈 적 없던 이웃 짐승들에게까지 건넸습니다. 곡간은 눈에 띄게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우의 얼굴에는 잃어버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 정작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우가 곡간 안에서 발견한 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삶의 어느 계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늦가을 감나무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열매를 매달고도 정작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몇 달은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다 붙잡고 있으면 가지 자체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아는 그 이치를 사람은 종종 잊고 삽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우가 곡간 문을 열고 곰팡이 앞에서 멈춰 섰던 그 장면을 쓰면서 저는 몇 해 전 어느 집을 정리하던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래 앓으시다 돌아가신 어른의 방을 정리하는데 장롱 안쪽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이불 세트가 3채나 나왔습니다. 좋은 날 쓴다고, 자식들 결혼식에 쓴다고, 명절에 손님 오면 쓴다고 사두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비닐 포장 그대로 시간만 켜켜이 쌓인 채로 장롱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유독 한 집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아까워서 못 꺼내 쓰는 좋은 그릇, 아까워서 못 입는 새 옷, 아까워서 못 가는 여행.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나중에라는 이름의 곡간에 밀어 넣어 왔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나중에 좀 편해지면.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기다려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힘든 것도 혼자 사귀며 사십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의 바쁜 삶에 짐이 될까봐 곡간 문을 걸어 잠근 여우처럼 마음을 걸어 잠깁니다. 그러다 정작 큰일이 닥치면 자식은 뒤늦게 알게 되어 서운해하고 부모는 미안해하고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거리가 생깁니다. 적게 내어놓았다고 믿었던 그 배려가 실은 서로를 가장 멀리 밀어낸 손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노후 자금을 헐어 자식의 사업 미천을 대주고 손주를 위해 자신의 하루를 통째로 내어주고 정작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여우가 곡간을 채우던 마음이 어린 시절의 굶주림에서 비롯되었듯 이런 사랑도 어쩌면 자식에게만은 그 굶주림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다 내어준 자리에 정작 자신을 위한 자리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훗날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은 사람의 숫자보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야기하십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많이 가진 것이 풍요로움이라 여겼는데
정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훨씬 큰 재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절에 오가는 연락처 숫자보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봐야 압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의 마음에도 여우의 곡간과 두더지의 굴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지 나를 위해 쓸지 밤새 저울질하십니다.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도 이 돈을 지금 써도 되는지 몇 번을 망설이십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함께 여행 가자던 배우자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지기도 하고 함께 늙어가자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껴둔 시간이 아껴둔 돈보다 먼저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여우와 두더지가 왜 그렇게 서로를 부러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 편히 나누지 못하면 곡간은 곰팡이가 슬고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면 도토리 새 알로도 충분히 잠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곡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곡간 문을 얼마나 자주 열어보았는가, 얼마나 자주 그 안의 것을 꺼내어 누군가와 나누어 보았는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대본을 쓰면서 제 안에도 열어보지 않은 곡간이 몇 개나 있는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 아직 꺼내 쓰지 못한 좋은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나 장면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곡간의 절반을 비운 여우와 눈보라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두더지가 그 다음 계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 숫자로 헤아리지만 정작 그 나무가 폭풍을 몇 번 견뎌냈는지는 나이테에 새겨진 굵기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산 나무라고 다 굵은 나이테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는 가늘게, 어떤 해는 굵게 그 나무가 그 해를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곡간의 절반을 비운 그 봄, 여우와 두더지가 나란히 볕을 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숲 어귀에 하루살이 때가 날아들었습니다. 두더지가 그것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저것들은 딱 하루를 산다면서요. 그 짧은 생이 가엾지 않으십니까? 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저것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더지는 그 말이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여름 곡간을 채우느라 정신없던 어느 오후 여우는 우연히 하루살이 한 마리가 태어나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살이는 아침에 날개를 얻자마자 쉬지 않고 날아다녔습니다. 볕이 좋은 자리를 골라 앉았다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날았다가 저녁이 되자 짝을 만나 마지막 춤을 추듯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나뭇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우는 그 하루살이의 하루가 자신의 지난 한 해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그해 봄부터 겨울까지 360날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60날 중 실제로 여우가 온전히 깨어 그 하루를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그저 곡간을 채우고 곡간을 지키고 곡간을 걱정하는 데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여우에게 더 많이 주어졌는데 정작 그 시간을 살아낸 밀도는 하루살이의 단 하루보다 옅었던 것입니다. 두더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보라에 갇혀 굶주렸던 그 엿새 동안 두더지는 태어나서 가장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의 감각, 추위의 감각, 그리고 벽 틈으로 곡식 한 줌을 받아 들었을 때의 그 뜨거운 감각까지 그 엿새는 두더지의 삶에서 가장 짧았지만 가장 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온하게 도토리 새 알로 만족하며 흘려보낸 수많은 날들은 편안했지만 정작 무엇 하나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시간을 양으로만 세워온 우리의 오래된 버릇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곧잘 묻습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함께 있느냐,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켰느냐. 그런데 정작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자주 깨어 있었느냐고는 잘 묻지 않습니다. 30년을 한 집에 살았어도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저녁이 몇 번이었는지,
10년을 만난 친구여도 마음을 다해 나눈 대화가 몇 번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그 시간의 진짜 무게일 것입니다. 여우와 두더지는 그날 하루살이 때가 저녁 뱃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여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래 사는 것보다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보려 합니다. 두더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적게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가진 것을 제대로 느껴보려 합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침묵이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곡간의 크기도 굴의 크기도 그 자체로는 삶의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두 짐승은 그제야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진 여우도 적게 가진 두더지도 결국 같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살아내는 깊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을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어떻게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호수에 던진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뒤에도 한참 동안 물결을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돌은 이미 바닥에 닿아 멈췄는데 물결은 그 자리에서 자꾸만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은 것들도 그렇게 오래도록 물결을 밀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계신 그 시간에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형제, 서운하게 헤어진 옛 동료 혹은 이제는 만나기 어려워진 어릴 적 친구. 여우가 곡간 안쪽 자루를 열어보기 전까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깊숙한 자리에 무엇을 밀어 넣어 두었는지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만약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넨다면 어떨까요? 대단한 화해나 긴 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잘 지내십니까가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여우가 두더지에게 건넨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곡식 한 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줌이 곡간 전체보다 더 오래 두더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그 한마디의 무게가 아니라 그 한마디를 건네기까지 쌓아온 시간의 무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밤 자녀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고맙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저 보고 싶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곡간을 채우느라 계절을 흘려보냈듯 우리도 자식이 클 때까지는 먹이고 입히는 일에 쫓겨 정작 마음을 나누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곡간도 열어보면 이미 곰팡이가 슬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고는 다른 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붙잡고 계신다면 어떠실까요? 젊을 때 못다 이룬 꿈, 자식에게 더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혹은 노후를 위해 아직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 여우가 손도 대지 못한 채 지켜온 자루 안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상해버린 곡식이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이미 상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 한 번쯤 열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 오늘 밤 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던 마음,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던 마음, 혹은 적게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던 마음. 두더지가 여우의 곡간 앞에서 처음 느꼈던 그 부러움은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러움을 붙잡고 놓지 못했을 때 있는 것마저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것만으로 오늘 저녁의 밥상이, 오늘 밤의 이불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배우자든 형제든 오랜 친구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의 결을 떠올려 본다면 말입니다. 여우와 두더지가 서로의 곡간과 굴을 비교하는 대신 함께 볕을 쬐며 하루살이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저녁 식사 한 끼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느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라 이미 가진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우는 그 후로도 여전히 두더지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그 후로도 여전히 여우보다 적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곡간과 굴의 크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짐승의 저녁은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더 많이 가진 사람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을 다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답의 마지막 조각은 이제 이 숲의 마지막 계절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은 작년보다 늦게 내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다음 봄을 향해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늙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법을 나무에게서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겨울 여우의 곳간은 예전만큼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절반쯤 채워진 자루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제 밤중에 벌떡 일어나 곳간 문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이면 두더지의 굴 근처로 마시를 나가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두더지의 굴도 예전 그대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굴 앞에는 여우가 나눠준 곡식 한 줌과 두더지가 여우에게 건넨 땅속 깊은 곳에 맑은 샘물 한 그릇이 나란히 놓이는 저녁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장면, 그 겨울 초입의 밤을 말입니다. 곳간 문을 열어놓은 채 자루를 밀어넣던 여우와 도토리 새 알을 앞에 두고 먼저 잠든 두더지. 그때 저는 여러분께 더 편안하게 잠든 쪽이 두더지였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더 많이 가진 사람이냐고 말입니다. 이제 다시 그 밤을 떠올려 보면 그날의 두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날 밤 여우는 아직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곳간 안쪽에서 곰팡이가 스는 것도 그것을 열어보고 마주할 씁쓸함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두더지 역시 아직 눈보라에 갇혀 벽 틈으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 떨림을 몰랐습니다. 두 얼굴 모두 아직 삶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누가 더 편안했는가는 사실 그리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곳간 문을 몇 번이고 열어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어보고 상한 것을 발견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덜어내고 그리고 다시 채우고 또 나누고. 그렇게 여러 번 여닫는 사이에 우리는 늙어갑니다. 젊을 때는 그 문을 자주 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문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어 나눈 저녁들만이 유독 또렷하게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것 가운데 우리가 끝내 기억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어느 저녁 함께 나눠 먹은 밥 한 그릇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를 그리워할 때 그 친구가 얼마나 가졌었는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웃었던 한 시절, 그 시절의 온기만을 떠올릴 뿐입니다. 결국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 손에 남는 것은 곳간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것들의 잔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걸어모으려 애썼던 그 많은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돈이든 명예든 자식의 성취든 남들이 알아주는 무언가든 결국 그것을 걸어모은 손으로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고 있을지는 아무도 미리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손을 마지막에 펴야 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우도 두더지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펴야 할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저녁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더 채우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누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우와 두더지의 이야기도 정답을 정해두고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짐승이 서로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서로의 저녁을 함께 나누게 되기까지 걸린 그 긴 시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비춰줄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곳간에는 무엇이 쌓여 있고 여러분의 굴에는 무엇이 놓여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여러분은 오늘 저녁을 맞이하고 계신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밤 당장 찾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우와 두더지도 한 계절이 넘도록 그 답을 찾아 헤맸으니까요. 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곳간 문 하나를 살며시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겨울밤 여러분 곁에도 나눌 곡식 한 줌과 나눌 만한 맑은 샘물 한 그릇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야말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곳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우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하게 이불 잘 덮고 주무십시오. 당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